중국은요, 천안문 사태 이전까지 서방과 활발한 기술 교류가 있었어요. 핵심 기술을 보유한 해외 업체에 중국 엔지니어를 파견해서요, 단연간 연수 근무를 진행하거나 혹은 공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서구권의 기술을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레이더 반사 면적 계측과 풍동 실험 등 연구소 주도의 기술 검증이 이루어졌어요. 본격적인 스텔스 전투기 자체 연구 개발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J-20의 개발이 여기서 시작된 거죠. 챙두의 제안은요, 전면적인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서 2007년에 최종 채택이 되는데요. 이 챙두 항공기 공업의 최종 제안을 바탕으로 개발된 전투기가 현재의 J-20 전투기입니다. 그렇다면 J-20은 왜 카나드가 달려있는 걸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J-20은요, 제공 전투에 중점을 둔 항공 우세 장악과 유지가 목적인 전투기예요. 따라서 고받음과 기동을 포함해 높은 수준의 기동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의 능력하고요, 고받음과 비행 중의 제어를 포함한 초고기동성에 집중한 것만이 아닌 우수한 추력을 활용해서 가속과 상승 능력의 우위를 활용하는 방향을 목표로 개발했어요. 특히 빠른 가속과 상승 성능은요, 중국 공군이 전통적으로 중시해온 요격 임무에도 필요한 기능입니다. 미국의 RC-135나 EP-3 등 전자정보 수집기 및 정찰기가 중국 해안선 기준 110k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중국은 전투기를 요격 임무로 투입해서 미국 정찰기를 강제로 밀어내는 임무를 매우 중시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최소 초당 300m 이상의 상승률과 2만 m 이상의 최대 작전 고도 등 매우 높은 수준의 가속 상승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카나드를 장착한 이 델타 전투기, 날개가 삼각형인 이 델타 전투기는요, 굉장히 민첩합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전에 미라지가 처음 나왔을 때 아실 거예요. 한마디로 이 델타익 전투기는요, 전통적인 디자인의 기존 전투기에 비해서 기동성이 굉장히 우수해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J-20은 뛰어난 민첩성을 대가로 약간의 스텔스성을 희생하는 그런 절충안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동성에는 엔진의 성능이 필수적이죠? 네, 중국의 항공기용 엔진 개발은요, 매우 지지부진해 왔습니다. 솔직하게. 마하 1.6에서 1.7 수준의 슈퍼크루징과 마하 2 이상의 최대 속도를 달성하려면 효율이 우수한 주입과 기체 구조를 사용하더라도 결정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좋은 엔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J-20 개발 초기에 이 WS-10 엔진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통상 추력이 19,000파운드고 애프터버너를 가동하면 한 3만 파운드 정도 되는데, 이 WS-10 엔진의 실용화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중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런 고성능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제 AL-31 계열의 엔진을 복제했죠. 복제하면서 여기서 굉장한 노하우를 습득했었고, 또한 과거에 야크 141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위해 개발되었던 R79V300 엔진의 코어 기술, 그리고 해외에서 비합법적 경로로 탈취한 기술 등등등 중국이 동원 가능한 거의 모든 기술이 중국의 차세대 엔진인 WS-15 엔진 개발에 투입되게 됩니다. 어쨌든 J-20은요, 처음에는 WS-10이나 AL-31 등 기존 4세대 전투기용 엔진을 사용해서요, 초기 작전 능력을 획득해야만 했죠. 중국 전투기 개발 전력 연구소에 의하면요, J-20의 초기 목표인 레이더 스텔스 고효율 기체와 주요 항공 전자장비의 중심의 실용화 계획이 매우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생산 관점에서도 2020년 말까지 모두 75대의 생산을 상정한 사업이 200대를 넘었으므로 초과 달성했다고 해요. 하지만 언제나 엔진이 문제였죠. 초기 개발 계획상에서 WS-15는요, 2015년까지 기본 개발을 완료하고요, 2017년경에 선행 생산 단계, 그 다음에 2021년까지 본격적인 생산 단계에 진입해서 이후 생산되는 J-20에 장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TVC,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추력 편향 노즐 같은 거 이렇게 막 꺾고, 이 TVC 기능이나 스텔스 노즐과 같은 기술적인 요구가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반대로 소재나 가공기술 분야의 연구 개발이 의외로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중국이. 그러면서 개발 목표를 전혀 충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합금 터빈 블레이드나 초합금 터빈 디스크 제조 등 기술 개발에서는 좀 성과가 있었는데, 이거를 일정한 품질로 생산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균일한 품질이 계속 나오는 게 이게 실패하는.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을 하면서 잘 만들어서 하나 뽑아내는 건 상관없는데 이걸 균일한 걸 계속 뽑아낼 때 그냥 몇 수백 개를 뽑아내야 되잖아. 이거에 실패했다는 얘기죠. 실제로 중국은요, 러시아제 엔진을 복제해서 실험하는 과정에서 제조 품질 문제로 터빈 디스크가 파괴되는 등 생산 단계의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은 선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한마디로 뭐예요? 양품 수율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요, 여러분들, 엔진을 포함한 기술적 문제는요, 시간과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자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예요. 실제 작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중국산 신형 엔진인 WS10 TVC 엔진이 공개되기도 했죠. 그리고 최근 J20의 이륙 장면이 공개가 되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신형 WS15 엔진을 탑재한 J20은요, 11초 만에 이륙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는 단적으로 중국이 충분한 추력을 내는 WS15 엔진 개발을 완성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완성했을까요? 제가 이거 조금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관련 학과 교수님과 연구원들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항공기 엔진이 원하는 추력을 내는 것과 그 엔진의 내구성은 전혀 다른 문제래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엔진이란 게 수천도의 고온에 막 시달리잖아요. 수백도 수천도에. 고온에 견디는 소재 개발을 해야 되고 이 소재 개발은요, 첨단 엔진 제작에 있어서 핵심 기술이래요. 그러니까 내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고온에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진동과 음향에도 견뎌야 된대요. 엔진의 노즐 등 작동부가 많잖아. 이게 엔진 노즐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면서 이게 추력을 조정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다 전자 시스템으로 다 이게 신호가 가야 되거든. 그런데 이런 정확한 신호를 전달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고온의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걸리는 게. 일반적으로요, 제트 엔진 내부 온도가 10도씨 상승할 때마다 엔진 추력은 1%씩 증가한대요. 그런데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지만 엔진 내부 온도를 비교해 보면 아직 미국 엔진과 중국 엔진은 수백 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력과 함께 소재에서도 기술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국은 아직까지 엔진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이 문제는 우리도 자유로울 수가 없죠. 아직 국산 엔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굉장히 많은 R&D를 투자해서 지금 국산 엔진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는데 우리 역시 중국하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엔진 내구성이나 수명은요, 수치로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되죠. 보통 미국산 전투기들 엔진은요, 대략 12,000시간 내외의 수명을 보장합니다. 반면에 러시아제는 대략 4,000시간, 중국제도 최근에는 러시아제 엔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구성이 올라오긴 했대요. 4,000시간 정도로. 근데 예전에는 뭐 100시간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중국 공군이 원하는 추력을 내는 엔진을 개발했다고 해서 모든 완벽하게 중국의 전투기용 엔진이 완전히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이 엔진이 일정한 품질을 갖고 대량 생산돼서 효율적인 수명시간을 보장하는 내구성을 발휘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J20의 약점이 엔진 하나인가요? 또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얘기하려면요, 레이더 얘기를 조금 해야 돼요. 네, 중국 공군은 가시거리 밖에서 적 5세대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수준의 레이더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종전의 기계식 레이더보다 최소 2배 이상 탐지거리가 긴 레이더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런 레이더를 장착하면 RCS 저감 설계가 적용된 공대공 무장을 장착한 4세대 전투기를 200km 이상의 거리에서 탐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전투기를 상대로 정면 교전 시 탐지 범위의 우위에 설 수 있죠. 또한 중국 공군은요, 탐지 범위 내 20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면서 6개의 우선 표적과 동시 교전이 가능한 수준의 동시 다목표 처리 능력도 요구했습니다. 이런 목표는요, 2000년대 이후 개혁 개방 정책의 반영으로 서구권의 상용 기술이 급격히 유입되면서 비교적 쉽게 달성하게 됩니다. 특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하고 러시아계 위상별 신호 처리 기술이 중국 측의 전투기용 레이더 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중국은 자국산 에이서 레이더를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자국산 에이서 레이더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2012년 3월 초도 비행한 2번 시험기부터 초기형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합니다. 물론 이 에이사 레이더가 어떤 거냐 공개는 안 됐어요. 그런데요, 레이더 스텔스 성능과 우수한 항공 전자장비, 그 다음에 센서의 성능은요, J20의 시험 배치 후 몇 차례 진행된 공중전 훈련을 통해
어느 정도 입증이 됐습니다. 특히 2017년이었죠. 이 J-20은요. 홍곰 2017 훈련에 투입되는데요. 여기서요, 여러분들. KG-500 조기 경보기의 관제를 받는 J-10C, J-11B, 그 다음에 소위 30 등을 상대로 이 J-20이요. 모의 공중전을 수행했는데 당시 J-20은 이제 레이더 디플럭터를 장착했었어요. 이거를 장착하게 되면 이제 스텔스 능력이 제거가 되거든요. 일부러 이제 반사시키는 디플렉터를 장착했단 말이지. 근데 이거를 장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더와 항공 전자장비, 그 다음에 기동성의 우위를 살려서 평균 10대 0의 교전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연합 2021 훈련이나 금순 2022 훈련에서도 J-20은요, 레이더 스텔스 우위를 포기한 상태에서 J-16이나 J-11B 등을 상대로 평균 17대 0의 교환비를 기록해요. 그리고 실적이 공개되지 않는 레이더 스텔스 상태, 그러니까 디플렉터 떼고 레이더 스텔스 상태에서의 시나리오는 교환비가 엄청나게 벌어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 생각해 봐야 되죠. 중국이 공개한 이 정보가 전부 사실이라면 J-20은 제공 전투기로서 매우 높은 수준의 전투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레이더를 포함한 항공 전자장비의 성능이 중국 공군의 요구인 4세대 전투기를 동일한 조건에서도 압도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바로 A사 레이더인데 이 A사 레이더의 출현은요, 스텔스기에게는 악몽이에요. 사실 이거 J-20뿐만 아니라 모든 F-22나 F-35 마찬가지로. 왜냐? 이 스텔스 항공기는요, 이 형상과 특수한 도료를 통해서 레이더 피탑 면적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이 형상과 도료는요, 대공 표적 획득에 제일 많이 쓰이는 그 레이더 대역폭이 있어요. X밴드하고 S밴드. 이 두 전파에 대응하는 거예요. 즉, 다른 대역폭의 전파에 대해서는 스텔스 성능이 확 떨어져요. 이론상으로는요, 모든 대역폭의 전파를 동시에 발신하면 스텔스 항공기는 잡히게 돼 있어요. 특히 주파수 대역폭이 낮은 VHF나 UHF 대역폭에서는요, 굉장히 잡힐 가능성이 커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A사 레이더라는 건요, 수백 개에 달하는 독립된 전파 모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레이더 빔을 조사할 수 있어요. VHF, UHF, SE 등등등.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텔스 전투기를 포착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 A사 레이더의 출력 한계 때문에 잘 못 잡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또 한 번의 기술 혁신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기술 혁신 때문에 J-20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떤 기술 혁신이었길래 J-20에게 난관이 되었을까요? 네, 기존의 A사 레이더는요, 전력 증폭 소자로 GAAS, 즉 갈륨 비소를 사용합니다. 이거 갈륨 비소 쓰기 전에는 뭐 TWTA라는 이 전력 증폭기가 따로 있었는데, 갈륨 비소가 나오면서부터 어떻게 됐냐면 이게 이 증폭기가 굉장히 부피가 확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그래서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레이더 빔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복잡한 제어도 가능해졌죠. 문제는 뭐냐? 이 갈륨 비소 소자는요, 반응 속도가 빠른 대신 전력 증폭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열에 취약이에요. 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강한 출력을 내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나온 것이 GAN, 즉 질화갈륨 소자예요. 이 질화갈륨 소자는요, 갈륨 비소에 비해서 높은 전력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공간에서 8배 강력한 전기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훨씬 강력한 레이더 빔 조사가 가능하고요. 400도나 되는 고온에서도 견디고 신호 처리 속도는 10배가 빠릅니다. 즉 기존 갈륨 비소와 비교했을 때 질화갈륨은요, 40에서 70% 정도 소용할 수 있어요. 왜? 냉각 장치가 덜 들어가거든. 소용할 수 있거든. 그리고 레이더 출력은 오히려 40% 정도 향상시킬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미사일 레이더 시커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대공 미사일의 대폭적인 성능 향상을 꾀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기술이죠. 이 질화갈륨 소자 기술을 실용화시킨 나라는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현재 국산화에는 성공했죠. 성공했지만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가 아직 수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죠. 아무튼 이 질화갈륨은요, 현재 빠른 속도로 군사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J-20한테 난관이냐? 중국이 이 질화갈륨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질화갈륨 소자 수출도 막혀버립니다. 중국 역시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질화갈륨 소자에 대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굉장히 여의치가 않대요. 또한 문제가 뭐냐? 고성능 CPU도 J-20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미 상무부는요, 미국제 고성능 CPU의 대중국 판매에 제한을 걸어뒀습니다. 즉 미국은요, 자국산의 고성능 CPU를 동맹국에만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에이사 레이더의 각종 복잡한 신호 처리에 이 고성능 CPU는 굉장히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 장비의 대중국 수출도 불허가 결정됐죠. 다급해진 중국 정부는요, 자국의 반도체 생산업체인 SME에 막대한 지원을 해요. 그래서 28나노급 반도체 생산 공정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8나노? 우리나라하고 대만은 지금 뭐하고 경쟁하고 있어요? 3에서 5나노급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한 업체는 뭐 2나노급도 지금 한다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격차가 한 10년 이상 나요. 그리고 중국은 현재 28나노급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제20 스텔스 전투기는 최신형 지라갈륨 기반 에이사 레이더를 탑재한 미국 등 서방의 5세대 전투기와의 교전에서 먼저 발견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즉 먼저 발견당한다는 것은 뭐예요? 공중전에서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같은 5세대라고 할지라도 수준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우리는 제20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네,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중국이 뻑하면 우리 카디즈 안으로 막 들어오잖아요. 중국 정찰기가. 그쵸? 근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중국의 제20이 카디즈에 침범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도 전투기를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한국공군은 현재 F-35A 전투기 39기를 보유하고 있고요. 20기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 사실 F-35A의 가속력과 기동성은요, F-16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F-35A 전투기는요, 멀티롤 전투기지만 요격기로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 이 F-35A는요, 통상 추적 28,000파운드에 애프터버너 가동 시 43,000파운드의 추적을 발휘하는 F-135 엔진 한 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긴 항속거리 요구와 함께 2,000파운드의 무장을 웨펀베이에 집어넣는 바람에 기체가 굉장히 뚱뚱해졌어요. 그 결과 항력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초음속 순항 비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항력이 높아지면요, 요격기의 핵심 조건인 가속 성능도 좋지 못합니다. 결국 J-20에 대해서 F-35A가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사용해서 적의 스텔스 전투기가 침범할 수 있는 핵심 루트에 조용히 매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 공군용 F-35A라면 APG-81 레이더와 강력한 전자장 능력을 활용해서 J-20을 50에서 100km 밖에서 충분히 탐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서방에서는. 그리고 F-35A는 블록 4에서부터 에이사 레이더 소자를 질화관륨으로 변경한 APG-85 에이사 신형 레이더를 탑재할 계획이에요. 이러면 훨씬 더 잘 탐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F-35A는요, 강력한 EOTS, 즉 전자광학 장치가 있어요. AAQ-37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스텔스 표적 탐지 능력 자체는 F-22A보다 우수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우리가 F-35A 있으니까 됐지 않았냐? 아니에요. 같은 F-35A일지라도 한국 공군용과 미 공군용은 분명한 성능 차이가 있어요. 미국 국무부는요, 수출용 전투기에 탑재되는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의 성능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용으로 생산 중인 최신형 공대공 미사일 수출도 제한하고 있죠. 더욱이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자체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공군은 J-20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KF-21 보라매를 요격기로 활용해야만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질화관륨 기반 레이더 기술과 신호 처리 기술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KF-21이 기동성은요, F-35A보다 나아요. KF-21은 F-414G400 엔진 2개를 합쳐서 F-35A의 F-135PW100과 동일한 43,000파운드의 추력을 발휘해요. 근데 엔진 출력은 동일하지만 여러분들 KF-21의 최대 이력 중량은 54,000파운드고 반면에 F-35A는 7만 파운드예요. 이렇게 되니까 F-35A의 중량 대 추력비가 1.1인데 반해서 KF-21은요 1.3이에요. 이거는요 F-15K의 1.2보다 우수하고요, F-22의 1.6보다는 떨어지는 수준이에요. 즉 엔진 출력 대비 기체 중량이 작고요, 공력 저항도 작아서 F-35
A보다 우수한 기동력과 가속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J20의 요격에 보다 적합하죠. 더욱이 우리 KF-21 양산형에는요 25W급 질화갈륨 소재를 사용한 A사 레이더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현재 테스트용 기체는 대만이 설계한 20W급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아까 이제 요거 전께 갈륨 비소라고 했죠. 이 갈륨 비소는요 15W급이 한계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뭐예요? 25W급 우리가 사용하면 출력이 2.5배 향상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J20을 탐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해요. 다만 여러분들, 아직도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엔진과 공대공 미사일은 국산이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개발은 한참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죠. 중국의 막대한 투자를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도 다른 방법이 없죠. 우리도 서둘러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와 동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중국은 지금 여러분 지금 곧 J20이 200대가 넘어가잖아요. 이미 200대가 넘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루빨리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해서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 결국엔 돈이에요. 그리고 기술입니다.